미국 역사에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몇 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롤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눈썹이 트럼프 눈썹이네. 눈썹이 하늘로 솟구치는 그 눈썹이에요. 욕심스러운 눈썹.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침착맨의 둥지에서 코로나 특집으로 한번 맞아요. 모시고, 그때는 이제 생방송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생방송으로 모셨는데, 김지훈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 유튜브를 좀 계속 봤는데 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네. 근데도 제가 잘 모르는 인물들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네네. 자극적으로 대통령 강제 소환 뭐 이런 것만 보고 다른 거 막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면은 바로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 이해를 굉장히 풀어서 해주시는데도 일단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지, 그냥 겉하기만 하고 끝나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미 다 아는 건데 예. 딥한 정보를 원했는데. 그래서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갖고 이걸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뉴스에 사건이 나오면은 그 뒷 배경이라든지 뭔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근본적으로 편이에요. 이렇게 예. 들어가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별개로 네. 저희 아내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정말요? 선화예고 저 나오시지 않았어요? 예고가 아니에요. 그래요? 뭐 나무 위키 잘못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요?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그냥 선화예술학교인데 이제 중학교 과정이죠. 네. 아내도 중학교. 진짜요? 나왔어요. 예, 정말 선배 후배님이시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악 하셨다고. 그게 이제 잘못 지금은 와전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정말 선화 뭐 예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근데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겸손이네요. 겸손, 그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갔지만 네, 뜻이 있는 사람.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예. 특별히 제가 뭐 그걸 전공하려고 했다기보다 저희 언니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가니까 나도 가야지 뭐 이러고 간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언니는 뭐 하셨어요? 언니가 이제 성악을 했었죠. 성악을 하시고. 예. 언니가 성악을 하니까 나도 그냥 해볼까? 그냥 그쵸. 즉흥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성악을 할까 미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술이 조금 더 경쟁이 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성악을 하지. 그러고서는 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그러면 노래방 가면은 100점 나와요? 못 나오죠. 성악이 노래방 가서 할 때 좀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대도 늙어요. 맞아요. 근육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인문계로 돌리고 고등학교부터는. 네, 고등학교부터는. 오늘 미국 정치 얘기할 네. 거잖아요. 미국 지금 상황이 요즘만큼 미국 관심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에는 사실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은 다 관심 그쵸. 갖고. 이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한 바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할 때 관심 받는 거?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건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거, 그냥 그분의 그냥 어떤 취향. 둘 다죠. 본인도 그걸 좋아하고 네. 관종, 소위 말해서. 그쵸. 그게 도움도 되고. 도움도 되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네. 준비해 주신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미국의 어떤 행보를 이해를 해보고자. 예. 저 패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조금은 약간 미국 중심 시각, 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목차를 좀 만들어봤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놨고 하나하나 이제 답변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미국 언제부터 패권국이 됐냐.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예전에도 봤지만은 타일러님이 했던 거를 또 한 번 더 봤죠. 맞아. 굉장히 도움됐어요. 타일러님이 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은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요? 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미국 대통령 몇 없어요. 뭐 조지 워싱턴, 링컨 뭐 이런 분들 옛날 대통령 중에. 조지가 씻을 차례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조지 조지 워싱턴.
빨리 된다. 아, 나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해. 5글자로 조지가 씻을 차례다. 조지 워싱턴. 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왜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아 예. 다음에 박사님 채널에서 쓰세요. 한번. 그럴까 봐요. 조지 워싱턴 나올 때 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요? 조지가 씻을 차례를 5글자로 하면 뭐게요? 한번 해보시면 네. 꼭 해봐야지.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2번 4년을 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참고로 그 당시에는 2번만 해야 되는 건 없었어요. 4년을 해야 된다는 건 있었지만 헌법에 2번을 해야 된다는 건 없었어요. 네. 근데 딱 자기가 선리를 남기죠. 2번 하고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임사를 의회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신문에다가 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쫙 써냅니다. 근데 거기에 외교 정책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썼는데 지금 영어로 제가 해놨는데 뭐냐? 우리의 외교 정책은 그 어떤 외부 국가하고도 네.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된다. 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독립전쟁을 끝내고서는 독립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미국은 아직도 약소국이었어요. 네. 약소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외부에 이제 다시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1812년에는 영국하고 한 번 더 전쟁을 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국하고 손을 잡고 영국식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아니 방금 전에 전쟁 끝내놓고 영국이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손잡아야 돼라고 하는 쪽이 있었는데 이게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금융 경제 시스템을 초석을 깔았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니다. 우리는 프랑스식으로 가야 되고 프랑스랑 손을 잡아야 되고 농업국가식의 어떤 그런 거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면 당시에는 미국의 농업 인구가 90%였거든요. 네. 해밀턴이 말하듯이 영국식,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뭐 영란은행 시스템 뭐 이런 거,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뭐 자본 뭐 이런 걸 들여갖고 빚을 져갖고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러면은 자본가들만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농민들은 못 살고. 네. 우린 90%가 농민인데 그래서 저거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워요. 어느 쪽이랑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살아남아 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지금 같진 않지만은 그 당시도 어쨌든 미국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뭐 아래쪽에는 뭐 스페인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랬다가 이게 자칫하면은 미국 내에서의 싸움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한쪽 편 들었다가 그 한쪽 편이 쫙 계속 잘 가면 좋은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같이 독박 쓰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요거를 약간 유지처럼 남겨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모차르트냐고 하는데 모차르트가 아니고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굉장히 네임드인데 몰라요? 그래서 요 유지를 이제 초대 대통령이니까 예. 가지고 가는데 요거를 변경해서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그런 독트린을 말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아마 타일러 님도 이걸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미국의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예요. 몬로. 몬로 독트린. 나 까먹고 있었는데 박사님 때문에 다시 가물가물 네. 떠올랐어요. 이 먼로 독트린이 미국 외교 정책의 거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말했던 게 지금까지 똑같은 의미로 해석은 되진 않아요. 그때는 얘기했던 의미와 나중에 해석한 의미가 좀 달라지죠.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럼 왜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나왔냐? 당시 유럽 상황을 봐야 돼요. 유럽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나폴레옹이 쫙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네.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다 싸워서 다 이기죠. 마지막에 이제 쓰러질 때까지. 그러면서 프랑스니 스페인이니 뭐 이런 국가들 전부 다 이제 손아귀에 넣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이 이제 좀 틈이 생긴 거예요. 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거기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맞아요. 우리 이 기회에 독립하자. 그래서 1805년 뭐 아르헨티나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계속 독립을 해요. 예. 식민지를 사실상 스페인은 해체가 되는 과정이 된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됩니까? 유배돼요. 예, 대패를 하고서는 몰락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나폴레옹을 없앴으니까 옛날같이 돌아가자라고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뭐 제국을 만들고 굉장히 뭐 전제주의처럼 생각하지만 일단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념들, 평등, 자유, 박애 예. 이런 것들을 유럽에 퍼뜨리고 다닌 게 맞아요. 음. 사실 그 당시 유럽은 대부분이 왕권 국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퍼지면 굉장히 안 좋죠. 절대 왕정이 다시금 더 결속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등장한 것이 빈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여갖고서는 옛날로 돌아가자. 저거는 이제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우리 그 식민지. 걔네들 지금 막 독립한다고 나갔는데 쟤네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독립한다고 하고선 독립했고 뭐 라틴 아메리카 있는 나라들이 불안하죠. 그런데 걔네만 불안하냐? 미국도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 당시도 아직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네. 1812년에 이미 영국하고 한 번 또 전쟁을 치렀었거든요. 네. 그땐 영국이 워싱턴 DC 와고 백악관 불도 지르고 막 이랬었어요.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아프대요. 그렇다면 화영이 제일 그래서 힘들다고. 예. 예. 얼마나 백악관이 아팠겠어요. 지금 공감하시는 거예요? 백악관한테? 그럼 지금 백악관은 2세예요? 백악관 그 이후에 이제 하얗게 칠하고 그랬죠. 유럽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놔두면 우리도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등장한 게 영국이에요. 나폴레옹이 막 휘쓸고 다니면서 이 스페인이 약간 쇠락을 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빈지털이를 했던 게 영국이었거든요, 당시에. 예. 그 당시 영국이 이쪽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 상업이라든지 금융을 꽉 잡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의 조지 캐닝이라는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 미국한테 제안을 해요. 너네 여기 오지 마. 가만 안 있어. 선언을 함께 하자. 미국이 싫어. 그래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존 퀸시 애담스라고 원래 2대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영국이랑 해놓으면은 우리 영국 꼬붕으로 갈 거다. 그럼 단순히 영국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있었던 서사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을 딱 봤더니 이거는 영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예. 그냥 독자적으로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먼로 독트린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니네들 지금 여기다가 식민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캐나다는 영국이 갖고 있었고 여기에 무슨 뭐 섬들 있잖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 이런 것들은 너는 식민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안 건드려. 대신에 추가적으로 식민지를 땅 따먹게 하려고 그런 거는 그건 우리 못 참지. 현재 있는 것까지만 인정. 지금까지는 인정. 다음부터는 안 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유럽이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어. 유럽이 지금 칼 들었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칼 들어. 지키고 있는 거, 칼 들고 있는 거. 오지 말라고. 네. 얼마 전에 영국하고 싸우기도 했고 니네가 뭔데? 기둥으로도 안 들었는데 사실은 뒤에 영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국 눈치를 보느라고 먼로 독트린을 미국 때문에 지켰다기보다는 네. 영국 때문에 이제 유럽이 나름 그냥 뭐 그렇든지 뭐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먼로 독트린이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이게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그런 논리가 됐다. 이때 당시에 유럽은 미국을 바라볼 때 저 땅을 불법 점거한 산적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별 관심 없었죠, 사실은.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관심을 갖죠. 저 땅 갖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제 먼로 독트린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세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 당시에 막 식민지 찾아다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왜 식민지를 찾아 나서지 않냐? 왜 안 했을까? 예, 왜 궁금하시거든요. 예. 물론 조지 워싱턴의 뭐 그런 유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것도 있기는 했지만 첫 번째로는 그 정도로 힘은 아직 안 컸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미국은 서부로 가느라 바빴어요. 밖으로 나가기보다 일단 땅으로 이어진 것도 빈대가 많은데 새로운 거기부터 땅이 차지해야지. 그죠? 예. 더 접근성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하러 밖까지 나가. 여기 멕시코랑 또 싸워갖고서는 가져갈 땅도 많고 뭐 멕시코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한테 뺏긴 땅들 생각하면은 정말 밤에도 잠이 안 올 거예요. 거기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런데 멕시코 전쟁하고 나서 다 뺏기고 그리고 그 다음엔가 캘리포니아에서 금강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속이 어마어마하게 쓰릴 거예요. 카르텔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 지금 멕시코 카르텔들이 저거 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텍사스 막 석유 나오고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식민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감정도 별로 안 좋고 쟤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저런 짓 하지 말자. 뭐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도 조금은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좀 바뀌어요. 특히 남북전쟁이 굉장히 큰 기폭제가 돼요. 남북전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도 많습니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참혹한 인간이 벌이는 행위인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죽일까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의학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군들을 최대한 살려낼까. 그래서 과학 기술, 의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북부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공장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1869년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의 대륙횡단 열차가 깔리게 돼요. 유통 물류망이 쫙 갖춰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이민자가 대거 건너기 시작을 해요. 네. 값싼 노동력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모든 게 준비됐네요. 준비됐죠. 예.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막 와갖고서는 이제 막 생산도 엄청나게 하고 뭐 발전도 하고 노동력도 싸고 다 좋은데 아직 내수가 기반이 잡히진 않은 거예요. 예. 식민지를 우리가 개척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원 수탈, 또 하나는 시장이에요.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가만 보니까 밖에 이놈의 영국이랑 프랑스랑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식민지 다 해놓고서는 자기네들 위주로 무역 장벽도 쌓아놓고 네. 미국이 들어갈 틈도 별로 없고 이미 다 이제 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쯤 되면은 남는 생산품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식민지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미국도 좀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몇 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에요. 제국주의처럼 생겼어요. 되게 욕심스러워요. 아, 욕심 많게 생겼어요? 예. 네. 얼굴이 제국이네. 윌리엄 맥킨이라고 25대 대통령이에요. 맥킨리. 네.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롤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눈썹이 트럼프 눈썹이네. 눈썹이 하늘로 그거 그 솟구치는 비슷한 것도 같아. 하늘로 네. 솟구치는 그 눈썹이에요. 욕심스러운 눈썹.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예, 같고. 예. 근데 왜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이분 별명이 있어요. 관세의 왕. 진짜 테리핑. 롤모델인가 보다. 네. 미국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제 막 성장하는 국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 올리죠. 그때 당시에 이분이 하원 의원을 할 때도 관세 올리는 법안 막 추진해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그래서 2024년에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지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맥키니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정말 과소평가된 사람이야. 진짜 훌륭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롤모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발전한 네, 거다. 실제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싶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외국에 나가갖고서는 막 하고 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성품이 일단.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식민지는 가가지고 총칼로 식민화하는 건 쉬워요. 힘든 거는 유지하는 거예요. 네. 이 유지비가 엄청 들거든요. 많이 드니까. 왜냐면 거기 뭐 총독도 보내야지. 예. 군대도 보내야 되지. 네. 거기 딸린 행정 조직도 해야 되는 거지. 예, 맞죠. 가끔 뭐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진압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지하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미국 사람 보기에 땅도 넓고 우리 뭐하러 저기 나가서 해.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키니가 보기엔 이대로 가면 우리가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 나가고 싶어. 가끔씩 그런 일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런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다리가 맞게. 네,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는다? 저는 써도 되는데 박사님은 왜? 모르겠어요. 배운 사람이니까. 뭐, 저는 쓸 수 있어요.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가 네. 딱 맞았구나. 이 생긴데 뭐냐? 바로 스페인 미국 전쟁입니다. 1898년에 쿠바가 스페인하고 예.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예. 독립 전쟁을 해요. 예. 근데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바는 정말 미국 플로리다 코 앞에 있어요. 바로 아래 있잖아요. 네, 바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 독립해주면 땡큐예요. 예. 와갖고 스페인 아짱거린 것도 싫고 예. 아바나항에 정박을 하고 있었던 메인호라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이유으로 폭파사고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 200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죽어요. 이런 일 벌어지면 참을 수 없지. 그쵸.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색 언론, 옐로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언론사끼리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서로 자극적인 기사 내고 막 이럴 때였어요. 예. 그때 이제 그런 황색 언론의 기수 같은 인물이 필리처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막 경쟁하면서 서로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고 어그로 끌고 막 그러면서 밝혀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스페인은 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막 이러고 이제 내보내니까 마련이 된 거죠 환경이. 이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돼요. 네. 이제. 다들 이제 이거를 이제 몰아가면서 이렇게 민병대도 조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냐? 미국이 이겼으니까 독립됐겠죠. 예,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그때 뭐 푸에르토리코, 괌, 예. 필리핀 예.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때 갖고 온 거예요, 괌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원래 해군부 차관이었는데 예.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저 스페인놈도 혼내줘야 된다. 예. 막 해군부 차관짜리 탁 사직표 던지고 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인명대를 조직을 해서 나 싸우겠다. 나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다음 대통령 진정한 제국주의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루즈벨트구나. 예. 맥킨리는 판을 깔아주고 한 사람이면은 예. 루즈벨트는 정말 찐. 루즈벨트는 이제 군사학이라든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알프레드 마한을 정말 존경하고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제국은. 네, 그래서 우리도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해군부 차관이었는데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가요. 그리고 재선이 되자마자 맥킨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암살이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보통 암살은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용의자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음모론도 있나요 혹시? 케네디 때 그런 음모론을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했죠. 예. 그래서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뽑힌 대통령으로는 케네디가 최연소인데 예. 그냥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만 따지면은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최연소 대통령이고요. 예.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루즈벨트 하셨는데 나중에 나온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먼 친척입니다. 가깝지 않아요. 멀어요. 그래도 이어져는 있어요. 멀게라도. 멀게 이어져 있어요. 오. 이어져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제국주의 하게 됩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 루스벨트 개론. 콜로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먼로 독트린을 확장하고 재해석을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유럽이 건너면 어떡하지? 여기 와서 우리 또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수비적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이때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일이 생기 그럴 때는 미국이 개입하겠다.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행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재정적인 위험에 굉장히 많이 처해요.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돈도 막 빌리고 했는데 이제 못 갚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대포 좀 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포 좀 쏠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죠 또. 예. 우리가 해결할게 니네는 여기 오지 마라. 그러면서 확장해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루스벨트 개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되게 확장시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로운 쪽으로. 예. 사실은 이게 미국이 독립할 때 나는 유럽 너네들이랑은 이제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이제 뱉은 게 있으니까 말에 아다리가 맞춰가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거가 그렇죠. 있네요.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먹고 이제 나와바리. 나와바리. 예. 예,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접근하지 마라 이제는. 박사님 오늘 전문 용어 많이 쓰시네요. 아다리, 나와바리. 저 그거 원래 되게 많이 쓰거든요. 원래는. 예, 그래서 먼로 독트린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어떤 근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박사님 영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이런 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무임승차해? 니네도 돈 내.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압박을 네네. 넣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군비를 지출하면서 왜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경찰 국가로서 이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약간 이어진 씨앗을, 거죠? 그 씨앗을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뿌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어떤 행보를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는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스페인으로부터. 예. 근데 갑자기 미국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미국하고 싸우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뭐 가서 저러고 싸우고 식민지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회의감이 미국 여론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와서는 선린 정책이라고 해서 잘 지내자. 우리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그때 이제 대공황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예.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다키스트 아워라고. 아니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유명한 영화예요? 그게 이제 게리 올드만이 처칠 역으로 나온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부터 41년까지 독일이 영국을 공습을 하죠. 그때 당시 정말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영국 하나 남았는데 처칠이 그래갖고서 이제 계속 루즈벨트한테 전화를 해요. 언제 들어올 거냐. 도와달라. 가끔 협박도 하고. 근데 루즈벨트는 사실은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들어가야 된다.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게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유럽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을 하죠. 그랬던 미국을 결국에는 끌고 나온 나라가 일본이죠. 여기도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사실은 루즈벨트한테. 자꾸 뺨을 때리네.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습격을 당해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2월 8일에 루즈벨트가 우리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선언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게 되죠.
미국의 그 당시 가장 관심사는 유럽 쪽이었어요. 예. 네, 일본은 사실 이제 제재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어쨌든 간에 유럽하고 태평양 전쟁 같이 하게 되죠. 예.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합군이 이기고 예. 뭐 태평양 전쟁도 이제 미국이 이기고 이후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 대전을 끝내놓고서는. 일본이 그 진주만 공습했을 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속전속결로 해갖고서는 하면 승산이 있다. 네, 있다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당연히. 승산이 없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그때 사진이에요. 이때 이제 뭐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제 수장들이 가갖고서는 조약을 맺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사실은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자고 했었어요. 자기가 막 해서는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미국은 안 들어갑니다. 왜요? 미국이 이제 조약을 맺으면은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근데 비준을 안 해줘요. 누가 어디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맺고 와갖고서는 그러면은 저 국제 연맹인지 뭐식인지 거기서 하는 거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냐. 우리는 우리 것대로 살면 되지. 우리 법대로 살면 되지. 왜 네 맘대로 가서 그런 걸 하고 와 그러고서는 안 해요. 지네가 가자 놓고 지네가 안 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당시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제 막 끝나고 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가 되죠. 예. 요게 이제 얄타 회담 때 보시면은 처칠하고 스탈린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은 비교를 해보시라고. 요 사진하고 요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 미국이 센터에. 센터죠. 예. 네. 스탈린 있고 처칠 있고 루스벨트 있고 딱 센터. 그리고 뭔가 1인자의 그 자세가 있어요. 부스가 보여요? 딱. 편안하게 앉잖아요. 자체를 좀 좀 불편해. 불편해. 조금 이렇게 약간 의식적으로 편하게 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쵸? 처칠은 이제 여기 바라기고 여기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1인자는 상황이에요. 힘을 빼거든요. 그렇죠. 힘을 쭉 빼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 네. 예리하신 부분. 여기는 살짝 이 옆에 양옆에는 자기도 모르게 약간 힘들. 움츠러들었어요. 최대한 나이브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티가 나는 거야. 이게. 네. 어. 그러면 전후에 어떤 식으로 세계를 재편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네. 네. 이 전까지는 어쨌든 1차 세계대전 후에 힘은 빠졌지만 제국들의 어떤 룰이 작용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미국이 가지고 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현재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청문회를 할 때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방향, 지금 미국의 외교정책 가야 되는 거, 안보 얘기 이런 걸 거기서 막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전후의 국제 질서는 낡았을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다. 이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국제 질서가 너무 낡아 빠졌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다. 네.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 사진은 1941년 8월에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아직 건강할 때 네. 그리고 처칠하고 뉴펀들랜드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세계 질서를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이끌고 나갈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해요.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 아틀란틱 헌장. 한 8개 조항 같은 게 있어요. 뭐 네. 민주주의 뭐 이런 걸 확산한다부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유무역이에요.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거 해체하고 자유무역. 영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많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자기 전용 시장. 그렇죠. 자기 전용 시장 많으니까 하기 싫죠. 미국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은 생산을 해내고 세계 공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곳이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유럽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아주 눈에 가신 거예요. 너네 그 제국 이거 다 벗어버리고 자유무역을 하자 라고 나섭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좋았겠네요. 좋죠. 아, 우리 그냥 자유롭게 무역하자. 평화롭게. 우리 그죠. 다 그냥 격의 없이. 말하기도 좋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제국이 꽁꽁 잠그고 있는 시장을 열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1930년대에 막 공항이 있고 막 이러니까 영국이 제국 혜택이라고 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한테 똑같은 관세를 적용을 해요. 식민지가 한두 개겠어요, 영국에. 그러니까 미국 상품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제 굉장히 눈에 가시였는데 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끝나면 니네 유럽 어차피 한바탕 다 두드려 맞아갖고서 옛날 같지도 않고 열어라. 그게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질서 같은 거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질서라고 말하니까는 뭔가 조금 딱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국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미국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방식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1944년에 미국의 뉴햄셔주라고 여기 있어요. 약간 이제 호텔 같은데 저기 호텔 이름이 마운트 워싱턴인가 그래요. 저 호텔에 이제 모였고 44개 연합국들이 모여서 전후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환율 같은 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라든지 예. 대출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무역 질서 이런 걸 확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의 달러 중심으로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때 당시에 왔던 인물들 중에 정말 경제학계의 아이돌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예. 케인즈라고. 케인즈.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케인즈. 예. 케인즈가 저 때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예. 가갖고서는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이 주도를 하고 가는 거죠. 케인즈는 본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미국과 페이스에 말린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 같은 걸 만들자. 그리고 뭐 방코르라는 세계 무슨 화폐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무역을 뭐 좀 자유롭게 하고 개방하고 그런다면은 이런 화폐로 뭐 하고 이 세계 중앙은행 중심의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했더니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무조건 우리 중심으로 가야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달러로 해라. 근데 어떻게 아이돌이 됐어요? 안 먹히는데 씨알이? 그 전에 아이돌이었죠. 이미 아이돌. 예, 전에 약간, 이미 예, 먹혔는데 그죠, 예. 아이돌이 해도 안 먹혔다. 굉장히 아이돌이었었고 근데 이제 영국이 힘을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긴 하지만 새로운 강자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돌 대 도라이네. 도라이한테는 안 먹히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IMF도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이 주장했던 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시스템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 질서를 도장을 찍은 장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국제기구 같은 거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원칙이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다자주의. 다자주의가 뭐예요? 뭐 다자요? 말 그대로 다자인 거죠. 예. 여럿이 모여서 많은 문제가 사람. 생겼을 때 예. 모두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주권 국가들이 모여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물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엔에 가면 유엔 총회에서는 모두가 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 모여서 이제 하자. 예. 그리고 국제법 이런 걸 만들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무역. 원래는 미국이 그래서 ITO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미국 내부에서 막혀요. 트루먼 대통령이 제 기억엔 이거를 비준해달라고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밖에서 큰 소리 치고 들어와서 뭐,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등짝 맞고 다니는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말하면 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등짝 맞고. 왜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네. 집에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본인이 쏜다 그래? 그래요. 갈비 그거 8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왜 당신이 쏜다 그래? 그래서 등짝 맞는 거지. 그래갖고서는 임시 방편으로 말을 한 게 가트예요. 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마련해 놓은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원래 미국은 개입 안 하고 말했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을 때니까 냉전 시기. 그래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무장한 소수와 외부로부터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국가 국민을 지원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세력들이 만약에 그 국가 전복을 꾀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우리들이 조금 그 정부를 도와주겠다. 얘네들이 나쁘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평등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 때도 이제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자유롭고 이제 다 똑같이 되기만 하면 그렇죠. 너무나 좋죠. 네, 모두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예. 평등하면은 서로 질투도 안 하고 먹고 살기 좋고 뭐 이런 항상 거. 수탈한 사람이 있는데 평등하게 가면 좋은데. 근데 소련이 네. 공산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운영을 못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한계라고도 봐요. 공산주의 한계. 그 어떤 인간도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잘 살고 싶어 하지. 그 원동력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 계층이 확실하게 갈려진 사회였었고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라기보단 전체주의에 가깝게 갔었고 나중에 이제 군수라든지 그냥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많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돈을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예, 경제가 가장 커요 사실은. 80년 됐으니까 끝발이 달 때 됐다
일단은 유엔에서 뭐 통과된다고 아무도 말 안 듣죠. 이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한 국가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 산하 기구 뭐 30개 정도, 그리고 뭐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여러 국제 기구, 그것도 한 뭐 35개 정도. 거기 보조금 주고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거의 뭐 탈퇴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선언이고.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는 그런 기구들이 기능을 못 하고 미국이 빠져버리면서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리고 뭐 사법재판소, 그리고 뭐 나중에 생겼지만 형사재판소 이런 것들도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럼 이제 국제기구 이제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네요.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거 건물 안 쓰면 에어비앤비로 되지. 아깝잖아. 그 에어비앤비 그 건물 클 거 아니에요. 관광지로 좀 개발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끌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는 우리한테 별로 이제는 유리하지가 않아. 관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해체가 되면서 지금 전후 80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예. 국제 질서가 해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안보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은 어딜까요? 소련 크잖아요. 네. 소련. 거의 답이에요. 답이 네. 맞아요. 예.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데는 유럽이에요. 아 유럽. 말씀하신 대로 소련. 이것도 거의 답으로 쳐주는 거예요. 아, 너무 그럼요. 넓은데요? 저 되게 후회해요. 후한데요, 되게. 예. 소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게 적어서. 아, 결국 그래요? 소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굉장히 관대하시네. 예. 원래 점수 잘 준 사람이었어요. 아, 그 점수 전에. 잘 주시네. 점수 진짜 잘 주신다. 그리고 이게 네. 대륙이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념이라고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동서로 딱 갈려져 있는데 쟤네들이 이쪽으로 몰려갖고서는 공산화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막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예. 그런 다음에 미국이 사실 1970년대 들어가고서는 베트남 전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자기네들은 조금 좀 발을 뺄까 뭐 이러고 중동 지역 너네들은 그냥 니네가 조금 알아서 해라. 당시에 굉장히 믿었던 게 이란이었어요. 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제 약간 쌍둥이처럼 예. 두 개 국가들을 믿고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근데 이란에 19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란에서 했었어요. 저 했었죠. 들었었어요. 예. 알파고님 모셔가지고 예. 해줬었어요. 이란이 왜 지금 이렇게 됐냐 할 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굉장히 친미 정권이었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직접 들어가서 여기 통제를 해야겠다. 직접 들어갑니다. 물론 대놓고는 못 가요. 왜냐면은 중동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신성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온다. 들어오고 막 이런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비밀 기지처럼 해갖고 들어가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다가 신경을 쓰게 되는 곳이 어디냐?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이쪽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왜냐? 전후 진정한 라이벌이 등장했거든요. 중국을 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전후 미국의 진정한 라이벌. 예. 그럼 소련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니네는 라이벌은 아니었다.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넌 라이벌 아니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에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근데 1990년대 요럴 때 미국이 세계화 물결이 막 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뭐 소련도 무너졌겠다. 그 당시는 뭐 세계화 얘기를 해도 사실은 서구에 국한이 되었던 건데 이제는 동구도 열렸고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쪽에 사회주의 국가들도 슬슬 개방을 하고 중국도 이제 보니까 뭐 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했던 게 나프타예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 국가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추진을 해요. 이거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해준 것도 허용을 해주죠. 그때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됩니다. 10억이 넘는 인구, 좋아. 10억 명이 하나만 사도 이게 몇 개야. 예. 막 이런 것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중국 그렇죠. 진출하면은 떼부자 된다며. 네, 거기에 이제 또 이런 SNS 하는 사람들. 왕홍들.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단위가 가면은 달라. 빠니보틀이었나? 누가 가가지고 200만 구독자라고 하니까 예. 막 이러고 거기는 기본 거기 1000만. 학과 거기는 1000만부터예요 구독자가. 진짜요? 네, 왕홍들. 널려 있는데 우리 물건 사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던 사람이 이분이죠. 클린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고 비리 씻을 차례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나프타 추진한 거는 아버지 부시예요. 네.
근데 클린턴이 1992년에 아버지 부시 재선을 막고 자기가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죠. 중국이 커지고 하면서 컨트롤이 안 되면서 호랭이를 키웠네요. 호랑이를 키운 거죠. 결국에는 중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 20대 때 중국 펀드 예. 가입했으면 100%씩 먹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크기 시작한 거는 WTO 가입하면서부터예요. 보면 GDP 성장한 거면 아이고. 확 튀어나고 더군다나 2008년에 미국에서 발발을 해갖고는 이제 서유럽 다 이제 영향을 미쳤었던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중국이 끌고 갑니다. 반면에 미국은 무역 수지가 확 적자로 올라가게 되죠. 딱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무역이라는 것이 서구하고 했었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건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기 시작하고 근데 별로 개의치를 않았던 게 결국에는 뭐 미국 기업들이 나가고서는 값싼 노동력을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잘 팔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세계화도 됐고 평화로운 시기인데 뭐 약간 안이했었죠.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조금 회복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Foreign Policy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가 있어요. 저도 네. 되게 좋아하고 자주 보는 잡지인데 네. 거기에 글을 하나 내요. 제목이 America's Pacific Century. 퍼시픽이 들어갔죠. 아까 제가 미국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이 어딜까요? 여쭤본 이유가 처음엔 유럽, 그다음에 중동을 왔다가 이제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을 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이걸 우리는 잘 몰라요. 예. 왜냐면은 당시 이 글에 나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Pivot to Asia라고 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이에요. 아시아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당시 많은 분들은 뭘 돌아와? 어디 갔었어?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은 원래는 유럽에 신경 쓰다가 중동 가다가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럼 신경을 좀 덜 쓴 거예요? 잘 쓴 거죠, 사실은. 아, 이제 신경 지금부터 더 쓴다고요? 이제는 여기가 패권을 결정하는 지역이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더 발전해서 더 그렇지만 세계 GDP의 60%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나와요. 예. 중국 있지, 인도 있지, 일본 있지, 한국 있지, 한국 대만도 있지.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야말로 경제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여기가 중심이 된 거죠, 경제에. 그러면 사실 2021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면은 이미 넘어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네요. 그쵸. 그 전에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은. 전에서부터. 예, 그 전에도 이제 얘기는 있었지만 미국이 일단은 금융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2010년 요때 들어서면서부터 아 중국이 너무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그 전부터 하고는 있었죠. 그럼 유럽 허접이네요? 근데 대신에 유럽은 유럽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예. 짜질짜질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로 뭉쳐버리자 그래서 유럽 유럽 허접인 연합을 것 같은데 만들었지. 좀 잊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제가 안 따져봤거든요. 반이 좀 세요. 지금 보니까 중국, 한국, 일본, 유럽보다 이쪽이 규모가 훨씬 큰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여기가 이제는 뜨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요 기금을 내고 2012년에 이제 선거에 이기고 오바마가 처음으로 순방을 정한 것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기 의미를 확 준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되게 기분 나빴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2013년에 써니랜드라는 곳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2013년이니까 시진핑 주석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써니랜드라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인데 네. 이게 뭐 서부의 캠프 데이빗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이고 여기서 만나고 약간 캐주얼하게 정상회담을 해요. 그 당시에 중국 측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가자. 중국하면 지금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도 키워나가고 있고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 대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힘을 더 키울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후진타오 이럴 때도 평화 굴기 조용하게 평화롭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했는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대국이란 말을 써요. 아 근육이 좀 붙었다 이거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대국이다. 대국과 대국이 만났을 때 싸움이 벌어지면은 안 되지 않냐. 평화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서로의 국내적인 이슈라든지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 우리 건들지 말자. 근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대국? 약간 이제 기분이 일단 나쁘고 그쵸. 지금 보면 오바마 얼굴이 얼굴 봐봐요. 썩었어. 독보적인 일장인데 갑자기 중국이 와서 야 요즘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우리 둘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갑자기
우리 둘이 일장 이장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그쵸? 맞아. 뭐래? 약간 이런 표정이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인도태평양 넓지 않냐. 우리가 둘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네. 좋은 말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해석하기는 노나 먹자. 노나 먹자. 그러니까 동태평양 지역, 서태평양이 있는데 동태평양 이제 미국 쪽이 관리를 하고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도 여기 있고 니네 자꾸 와갖고서는 동맹국 있고 뭐 함대들 왔다고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 네, 미국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중국이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등장하면서 2016년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러스트벨트한테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이유는 아까 이제 빌 클린턴 얘기 나왔잖아요. WTO 중국 가입시키라고 막 그래갖고서는 했더니 이제 러스트벨트 이렇게 노동자들 됐다. 이렇게 했다. 그 하필이면은 상대 후보가 와이프네. 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2020년에 재선에 실패하잖아요. 이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뭐 관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아 이분 오시면은 달라지려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외교 정책 부분 좀 달라졌어요. 뭐 동맹국들한테 대하는 것도 조금 사근사근해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관세는 25%를 때립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25%를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 캐나다랑 막 항의를 하죠. 아니 우리가 니네 동맹국인데 무슨 안보 위협이 돼서 너무한 거 아니오고 막 그러니까는 아 그럼 커터를 줄게. 그래서 1년에 210만 톤이라 260만 톤. 하여튼 그거 커터를 주면은 거기까지는 관세를 안 물리고 넘어가면 관세를 물릴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이 이게 숫자가 굉장히 내려가죠. 바이든 딱 들어오니까 아 이거 풀어주잖아. 안 풀어줘. 까먹은 거 아니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 까먹은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지 했는데 자기가 한 건 줄 알아 어저께. 근데 바이든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제조는 안 보고 지키려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옛날에 평화로울 때는 아 그거 뭐 중국한테 갖고 쌍각스 갖고 오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이 어디서 끊기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몸소 겪게 된 거고. 또 코로나가 있었네요. 네,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공급망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었던 것들이 아이템들이 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조사를 해갖고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100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 리뷰를 해갖고서는 리포트를 하나 내요. 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요 4가지다. 많이 위태롭네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태롭다고 봤죠.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은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는데 만드는 건 안 하니까.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네.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히토리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여러 나라에 묻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파내 갖고 와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대부분 중국이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중요한 게 뭐냐? AI라는 거죠. 예. 네, 패권을 결정지을 기술은 이제 AI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미국이 요새 뭐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패권은 끝나가는가? 그러니까 미국도 알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판을 뒤집자라는 거예요. 네.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이건 미국뿐이 아니라 서구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G7 같은 경우가 세계 경제 GDP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지금은 브릭스가 조금 앞서든지 거의 비슷해요. 명목 GDP는 아직 미국이 앞서요. PPP는 중국이 앞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PPP는 사실은 소비 능력을 보는 거고 좀 쉽게 말하면은 명목 GDP는 사실 GDP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환율로 해서 달러로 계산했을 때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이 좀 앞서고 있다 아직은. 2010년대 초반 특히 그때는 중국이 한 2030년도면 따라잡을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늦춰지고 있죠. 그게. 중국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엄청 줄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가 이런 말 할 때는 아니지만 굉장히 빨라요. 벌써 줄어들기 시작한 지 좀 됐고요. 경제력이라는 게 인구도 들어가거든요. 인구가 그쵸. 많으면은 커지잖아요. 그게 깡패예요, 인구가. 인구가 많으면 근데 지금 인구가. 중국 인구가 쭉쭉쭉 줄고 있으면은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민 유입 없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중국이 만약 이민을 열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민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아니죠. 안 열어? 네. 그럼 열면은 해결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제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뛰어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런 인구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 때문에 와해가 돼요. 항상 그런 경우들을 겪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갖고 잘 성장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끝까지 해결한 제국은 별로 없었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재정적자. 정부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언론에서. 보통 한 2, 3% 정도 예전에 했다가 이게 점점 올라왔고 6%대가 되고 있고 누적으로 해갖고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5%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적 부채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2050년 가면은 이게 이제 150% 수준이 될 거다. 이건 뭐 거의 전쟁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망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전쟁 치르고 나서 부채 비율이 한 150%. 그러고 나서 영국은 리즈 시절을 누렸어요. 꼭 그거랑 이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잖아요. 네. 이자도 부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을 할 때 정부한테 부담이 되고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자, 이게 미국의 2024년 재정 지출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은 재정 지출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나가 무조건 해야 되는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지출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뺄 수 있고 더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이 있어요. 네. 의무 지출에 들어가는 게 복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겠죠. 이 비율이 되게 높아요. 재정의 3분의 2가 쓰여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량 지출. 국방비가 있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국방비 아닌 지출이 있어요. 국방비가 한 거의 50% 돼요. 그다음에 국방비가 아닌 재량 지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줄이거나 늘려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는 늘리는 게 이제 자기의 목표고 네. 국방비가 아닌 재량 지출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게 뭐냐? DEI 교육 홍보, 환경, 교육 줄일 게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트럼프 누구보다도 교육을 사랑하지만 줄일 때가 그거밖에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세금 관련해 갖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후과가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10년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관세가 사실은 미국 그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네. 2024년 뭐 이럴 때 보면은 한 2% 소득세 50%를 거기서 갖고 오고 지금 이제 관세를 그래서 막 상호 관세니 뭐니 해서 늘려놨잖아요. 네.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대충 봤더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10년 한 2조 5천 6천억 해서 아주 그냥 세게 잡으면은 3, 4조 가겠는데? 완벽하게 이게 딱 상쇄는 안 되지만 좀 매꾸네. 물론 그것 때문에 관세 추진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떤 뭐 기억 주어지면 좋죠. 이유 중에 하나는 된다. 네, 이유 그것 중에 하나는 때문만은 되죠.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사실 이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이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달러가 가장 믿을만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줄기는 했어요. 또 미국이 경제 제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줄고 달러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주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달러를 그럼 누가 대체하냐? 비트코인.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던데. 그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왜 떨어진 줄 알아요? 제가 샀어요. 진짜 이거 나 코인 이해 안 된다고 계속 안 샀거든요. 주변에서 자꾸 사니까 아 그래 나도 한 사볼까 해서 100만 원어치 샀어요. 미친 듯이 떨어져. 아 정말요? 언제 파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문자 좀 주고 예, 파세요. 예.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없어요, 사실은. 없죠. 예. 사실 국가에서 이제 하는 뭐 뭘로 할 거예요, 사실. 뭐 위안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70% 정도 이제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갖고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57, 8% 정도 달러가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유로예요. 중국은 정말 작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봐도 하기 싫어요, 그걸로는. 얘네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하기 싫어, 이걸로. 나라들에도 아 이걸로는 하기 싫어. 중국 위안으로는. 이런 건 사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예. 신뢰가 없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져 왔고 지금도 그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이 또 지배하고 투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그래도 낫지.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의 파워는 있다. 그리고 BIS 통화 비중에서 이렇게 뭐 외환 시장에서 뭐 무역하고 뭐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그러면은 어느 통화를 쓰느냐면 여전히 달러입니다.
그리고 은행끼리 이제 거래할 때 이 스위프트 국제 지급 비중 봤을 때도 달러가 그래도 역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네요. 예, 군사적인 개입이 너무 많았어서 부담스럽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에도 손해가 끼치고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은 대량 지출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면은 군사비를 줄여야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유지하고 싶은가? 유지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싶은가?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지하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 아닌가? 하고 싶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저렇게 설레발을 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온몸을 비트는 이유가 아니 지금도 그냥 어느 정도 사는데 네. 다 영향 끼치면서 하고 싶은 게 막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쵸.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유지하고 싶다고 저도 봐요.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해왔던 시스템이나 질서가 비록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먹히질 않아. 그걸 했더니 다른 경쟁국, 대표적으로 중국, 얘네들만 지금 과일을 따먹고 있어. 그럼 이거 판을 뒤집어야지. 판을 뒤집어서 새로운 판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 판을 가지고 싶겠죠.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옆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일단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게 미세먼지가 자꾸 날라와요. 오늘 안 좋대요. 너무 영향을 받아요. 네.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가 없으면 추워요. 그 추운 네. 그 이유가 그게 안 넘어오는 뭐가 있어가지고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요? 추우면 미세먼지가 없고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춥던가 미세먼지 먹든가.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외교 정책에 대해 세 분파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미국 오월론자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미국이 전 세계 관장을 해야 된다. 우리 경찰 아니 우리 패권국이잖아.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뭔 소리냐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애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은 중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은 빼자. 그리고 올인을 아시아 쪽에 하자. 인도태평양 쪽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저는 지금은 우선순위 이론자가 조금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말씀드릴게 얼마 전에 나온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각 행정부의 외교 국가 안보 정책을 담은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요거를 이제 주도해서 쓴 사람이 저 채널에도 나왔었던 에브리지 콜비라고 현재 국방부 차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이었죠. 트럼프 개론. 아까 루즈벨트 개론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먼로 독트린이 나옵니다. 먼로 독트린이 2013년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제 먼로 독트린 없다. 끝났다. 약간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우리는. 그랬는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서방구가 나와요. 최우선으로 여기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했었어요. 중국 가장 우리가 견제하겠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뭐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너네는 살만하잖아. 알아서 해.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겠다. 기본적인 부분은 니네가 알아서 하고 큰 거는 우리가 봐주고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하지만 북한 정도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한국한테는 그러는 거죠. 패권이라는 게 옛날에는 영토, 식민지 이걸 정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서는 거기를 막 수탈을 하기도 하고 시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이게 쭉 넘어와서 기술, 표준, 플랫폼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봤죠.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요. 지금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어떤 우주공산인 부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빨리 누군가가 규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국과 국력이 쇠락하는 건 뭐냐? 저는 국가는 안에서 무너진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밖에서 치고 뭐 이런 것보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최근 이제 미국이 뭐 양극화가 돼서 싸우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걱정을 하는 제 친구 중에 교포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을 이제 빨리 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양성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약간 올라갈 수 취합만 잘한다면 그쵸. 베스트죠. 근데 그 다양성이 안 좋게 작동을 할 때에는 서로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해치는 경우가 있죠. 10인 11가 경주하듯이 막 서로 자빠지고 그죠. 서로 막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국에서 항상 나오던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극복을 할 수가 있겠냐.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민 인구 어마어마해요. 역대 최고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제 둘째치고 제 생각은 그래도 미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사실은 이민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만 자녀를 보내서 살게 해야 되면 어딜 보내시겠어요?
그럼 보통 다 미국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이민 제일 많이 가는 국가고. 저만 하더라도 중국 아까 막 무섭다고 했잖아요. AI. 근데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움찔하죠. 네. 움찔해요. 그래서 그게 미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고 그거를 잃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 패권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잃으면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진중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도 워낙 설명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빨려가듯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한 2시간 23분 가량 했는데 사실 대학교 강의였으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도 쉬는 시간 없이 쭉 갈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잘해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제 우리 애한테 할 말이 생겼어요. 자녀분한테. 예. 엄마는 왜 못 나가는 거야? 저는 그때 코로나 네. 특집 때 말씀하셨던 가서 왜 엄마는 코로나 얘기를 한 거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거라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진짜 찾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 예. 박사님하고 감사합니다. 모셔서 미국 요즘에 좀 핫한데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강연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국제 정세나. 근데 이번 기회에 또 조금은 좀 배워간 것 같아가지고 아유,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기를 또 바라면서 아, 저도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소감이요. 그때 이제 동지 촬영할 때도 네. 보고서 느꼈는데 우리 침착맨님께서 되게 멋있다 막 그러고 아이들한테 알아주셔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 나 싫어요. 뭐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뵌 침착맨님은 처음에 오기 전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젠틀하시고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깊은 팬이 됐고요. 네, 앞으로 뭐 미국 정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카톡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늘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박사님 또 채널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영상도 보시면은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